자, 상권 분석 2회 모의고사 들어가도록 하죠. 제2의 모의고사입니다. 두 번째 시간인데요. 상권 분석입니다, 여러분들. 1번부터 우리가 차근차근히 이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죠. 갑니다. 자, 1번은 이제 우리가 26번이죠. 쇼핑센터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쇼핑센터. 당연히 이제 답부터 보시면 4번이 정답이죠. 쇼핑몰은 보다 체계적이고 계획화된 점포는 노점이나 도시상업지역보다 임대료가 비싸죠. 그래서 우리가 임대료가 저렴하다가 틀렸죠. 그죠? 어떻습니까? 비싸다고 하셔야 됩니다. 4번이 정답이고. 그 다음에 이 쇼핑센터, 그죠? 그래서 이제 보통 점포 앞에서 바로 이제 주차장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개방이라는 얘기입니다. 스트립은. 그 다음에 이제 쇼핑몰은 고객들이 이제 바깥 주차장에 차를 주차하고 점포로 걸어 들어온다. 쇼핑몰은 이제 입점 업체 이익을 계획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쇼핑센터는 5번. 동일한 개발업자가 계획한 소매업, 음식업, 서비스업 등이 대규모 집단 판매 시설을 이제 의미한다. 여러 가지 것들이 한꺼번에 이제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27번으로 가면, 다음은, 그러니까 이 쇼핑센터 중요합니다. 쇼핑센터 같은 경우는 이제, 출제율도가 높아요. 27번. 다음은 상권과 입지 유형에 관한 내용이다. 가장 옳지 않는 것은? 자, 일단은, 가장 옳지 않는 것은 이제 3번입니다. 자, 생활형 입지는요, 주택 밀집 지역에서 있기 때문에 도보에 대한 편의만 고려하고 주차 시설은 없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제 마트를 가서 한번 구매하게 되면 많이 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나갈 때 가져갈 수 없으니까 차로 가기 때문에 주차 시설이 있어야죠. 주차에 대한 접근성도 고려합니다. 그래서 생활형 입지라고 하더라도 이 도로와 차량의 접근성을 고려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차량의 보급 확대에 따라 경쟁적 우위를 확보하고자 하는 소매점의 경우는 주차 시설은 거의 필수라고 볼 수 있어요. 차량을 가져온 고객은 이제 그만큼 소매점에 머무는 시간이 증대하기 때문에 소매점법 판매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규모가 있는 소매점의 경우 주차시설을 해놓는 것이 좋죠.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정답은 3번입니다. 그 다음에 1차 상권은 이제 앞쪽에서 제가 항정 고객이 70% 정도를 점유할 수 있는 반경 약 500m 제곱미터 이내의 상권 범위로 1인당 판매 금액이 제일 높은 지역이고, 상권 이제 실질 구매력을 가지고 있는 잠재 수요가 아니라 유효 수요가 분포되어 있어야 되며, 자, 상권의 공간적 분포는 항상 지역, 지구, 지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제도적인 것도 용도, 지역, 지구가 있죠. 그래서 지역 상권, 지구, 지점. 그래서 개별 점포 구분하고, 적응형 입지는 거리를 지나다니는 유동인구에 의해서 영업이 좌우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28번은 단일 세분시장 마케팅에 관한 설명이다. 올바르지 않는 것은? 자, 일단은 5번이 정답입니다. 틀렸는데, 기업은 잘 정의된 더 세부된 시장에서는 좀 더 작은 수의 경쟁자가 아니라 많은이죠. 그래서 이 세부 시장을 잘 선정하면 기업은 투자에 비해 높은 이익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고객의 구매 선호가 갑자기 변하거나 대기업이 동일한 세부 시장에 참여할 경우 다수의 경쟁자로 인해 수익이 급속하게 이제 감소할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좀 더 작은 경쟁이 아니라 더 많은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제 그 내용들이 이제 그 해설이 있으니까 한번 좀 나중에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3번과 비교했을 때 이 소비자의 욕구와 변함에 따라 세분시장의 규모가 줄어들거나 너무 많은 경쟁자를 끌어들면 모든 경쟁자의 수익성이 감소할 수 있는 위험이 있는데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5번이 이제 틀렸다고 봐야죠. 그래서 이제 책에 나와 있는 그 집중적 마케팅 전략이라고도 하며 단일 세분 시장 전략은 기업 목적상 혹은 어떤 지원 제약상 전체 시장을 대상으로 마케팅 활동이 힘든 경우 세분화된 소수의 세분 시장만을 목표 시장으로 선정해서 기업의 마케팅 노력을 집중하는 전략입니다. 그래서 큰 시장이 낮은 시장 점유율을 얻기보다는 선택한 소수의 세분 시장보다 높은 시장 점유율을 추구해 강력한 시장 지위를 확보하고자 하는 전략이죠.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기업의 힘을 집중해서 세분 시장에 집중해 시장 요구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생산 유통 촉진에 전문화된 이한 운영비 전략을 기할 수 있는 입점인데, 자, 5번은 좀 틀렸다고 봐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29번은, 그래서 28번 정답은 5번이고요. 자, 29번 갑니다. 다음 박스 안에 내용으로 읽고 간환에 들어갈 우리가 그 말은 어떻습니까? 가장 적절한 것은, 그래서 이제 그 어때요? 우리가 소매점 시설의 수공급 용도 수요 균형을 설명하는 이론이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 가소점포 상태인지 과잉점포 상태인지 알려주는 게 앞쪽에 소매 포화 지수였죠. 일정한 지역 내 어떤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킬 정도의 소매 점포가 얼마만큼 있는가를 나타내는 지표는 바로 우리가 포화성 이론입니다. 포화성 이론. 포화성 이론. 자, 이것도 이제 한 번쯤은 여러분이 눈여겨보실 문제죠. 그래서 포화성 이론이다. 3번이 정답이고, 30번 갑니다. 자, 다음 중 소매점의 경쟁점에 대한 대책으로 가장 적합한 걸 이렇게 돼 있죠. 자, 30번의 정답은 2번인데요. 상품을 세분화하여 경쟁점과 상생할 수 있도록 차별성과 양립성을 동시에 추구해야 한다. 자, 우리가 이 경쟁점에 대한 차별화 전략을 세워 해당 상품을 찾아온 고객을 경쟁점이 아닌 자신의 점포로 끌어들이는 것이 우선적입니다. 동시에 경쟁 상대와의 양립성을 강화해서 경합하면서 양립하여 공존하는 전략을 구사해야겠죠. 우리가 구사해야겠죠. 그죠? 그래서 경쟁점에 대한 중요 대책이 가장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떻습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가 다시 보겠지만 이 경쟁점에 대한 차별화 전략을 세워 해당 상권을 찾아온 고객 경쟁점이 아닌 자신의 점포로 끌어들이는 것이 우선입니다. 동시에 경쟁 상대와의 양립성을 강화해서 경합해서 양립해서 공존한 전략은 이제 구사해야겠죠. 그래서 2번이 좀 틀린 지문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보시고, 자, 31번 갑니다. 다음 중 분할 상권에 관련된 내용이다. 바르지 않는 것은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건 뭐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이거 우리가 그 대체로 이 인구가 자 2만 이상이 아니라 5만 이상입니다. 또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그 대체로 인구는 5만 이상의 도시에 대한 대형 점포의 출점은 그 도시 항전가의 상권 인구 증가를 가져온다. 이렇게 가져야 돼요. 그래서 그게 틀렸다고 봅니다. 다른 것들은 여러분이 그냥 좀 읽어보시고요. 그래서 1회 때보다 얘가 조금 난이도가 있습니다. 넘깁니다. 자, 32번은 어떤 그 상권의 조사 절차를 바르게 나열하는 것인데, 자, 일단 상권의 5번이 정답인데요. 자, 상권에 대한 2차적 지역 정보를 수집합니다. 정보 수집이 가장 먼저라 그랬죠. 앞쪽에서도. 정보 수집이 먼저니까 5번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어때요? 그 지역 상권에 대한 상권 지도를 작성하고, 그 다음에 상권 내 지역에 관한 관찰 조사, 직접 방문에 의한 정성 조사, 정량 조사 실시. 이렇게 해서 5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암기하시고요. 33번 갑니다. 다음은 취급 상품에 따른 점포의 분류 및 입지 특성에 관한 내용이다. 적절하지 않는 거 별표 쳐놓으셔야죠. 출제 빈도 높습니다. 자, 항상 나오는 거죠. 갑니다. 다음은 취급 상품에 따른 점포의 분류 및 입지 특성에 관한 내용이다. 적절하지 않는 것은, 자, 앞쪽에서 얘기했습니다. 편의품은 가장 가깝고 작으니까 저차 중심지죠. 고차 중심지가 아니에요. 1번부터 틀렸네요. 자, 우리가 2번, 그래서 이제 편의품은 생활용품, 식료품이니까 소매점의 주택 밀집 지역이 주거지와 같은 저차원에 입지합니다. 그래서 편의품은 취급하기 때문에 고객과 인접한 거리에 위치해야 되죠. 자, 선매품은 편의품에 비해 편의품은 이제 구매 빈도가 높죠. 근데 선매는 구매 빈도가 낮고, 선매는 이제 가격이 좀 비싸니까 가격이 높다. 그 다음에 전문품은 비교적 이익률이 높죠. 한번 팔면 많이 남죠. 그 다음에 선매는 이제 우리가 집심이나 집재에 속한다 그랬어요. 도심에 중심지에 있어야 되고, 전문품은 이제 가격 수준이 높고 광고가 많이 이루어진 브랜드나 메이커, 유표품이죠. 이 명품 같은 거. 그래서 1번이 정답이다. 자, 34번 갑니다. 자, 소매업은 입지산업인 동시에 시대 대응 산업으로 볼 수 있다. 출정 결정 시까지는 우리가
다방면에 걸친 각종 조사를 통해 이를 분석해서 출점을 결정하고 있다. 그럼 각 항목에 대한 조사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는 거 이렇게 돼 있죠. 자, 정답은 5번이 정답이에요. 그래서 상권 내 거주자 조사는 보통 우리가 해설이 있지만은 쇼핑 실태 및 상권 내 구매자의 욕구와 경향 등을 파악합니다. 그래서 구매 행동 및 의식, 라이프 스타일, 각종 평가 등에 대한 내용을 조사하는 게 아니죠. 정답은 5번이다. 자, 35번 갑니다. 자, 요거 별표 쳐놓으십시오. 또 느낌이 오시죠? 그래서 누적 유인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넬슨의 소매 입지에 대한 넬슨의 8가지 원칙에 대한 것은 거의 출제 가능성이 높아요. 이 상권의 입지는 넬슨과 굉장히 관련이 됩니다. 소매업이. 그래서 누적 유인의 원리를 찾아내셔야 돼요. 그래서 가장 적절한 것은 동일한 점포들이 모여 있으므로 서로 시너지 효과를 누려요. 그래서 동일한 제품을 판매하는 점포 수가 많을수록 상권 내에 매출이 높아진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우리가 유사하고 상호 보완적인 상품을 판매하는 점포에 모여 있잖아요. 고객 흡입력이 있죠. 누적 유인 원리입니다. 따라서 동일 제품 판매하는 점포가 몰려 있을 때 상권 내 매출이 올라가진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 뭐 집중 흡입력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어떻습니까? 우리가 뭐 서울의 경동시장을 간다. 그럼 거기 가면 한약방이 따닥따닥 붙어서도 우리 매출이 올리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는 게 누적 유인의 원리다. 이거 가져가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36번도 체크를 하세요. 독립입지죠. 독립입지. 이것도 연리 출제 빈도가 높아요. 별표 표시하시고요. 자, 이 소매업의 입지용 중 독립입지에 관한 설명이다 올바르지 않은 것은, 독립입지는 도심, 우리가 외곽에 있습니다. 외곽. 그래서 정답은 1번이 정답이죠. 그래서 우리가 임대료가 싸고 주차장이 넓고 편의시설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독립입지는 도심지에 주로 위치한다 그러면 안 돼요. 우리가 어떻습니까? 이 독립입지는 도심지보다는 외곽, 도심 인근 지역에 독립적으로 위치한다 이렇게 가야죠. 다른 소매업체와 떨어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장점은 멀리에서도 눈에 띄는 가시성, 또는 낮은 임대료, 넓은 주차장, 직접적인 경쟁업체의 부재, 고객을 위한 편의성, 간판, 영업시간, 제품에 대한 규제 완화, 확장의 용이성. 단점은 이제 다른 점포와의 시너지 효과가 결여되고 고객을 유치하기가 좀 어렵고 높은 마케팅 비용이 들어가죠. 그래서 우리가 36번은 1번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틀렸죠? 정확하게 틀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쪽이 틀린 거죠. 독립지의 소매 점포를 방문하는 고객들은 특정 점포에서의 쇼핑을 목적으로 방문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맞습니다. 그다음 중요하기 때문에 다 볼게요. 중소형 소매업체보다 오히려 창고형, 대규모 소매점이나 하이퍼마켓, 카탈로그 전문점,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뭐 화장품이란다. 어떻습니까? 장난감 코너 같은 이런 거 전문점, 주로 대형 소매업체들에 더욱 알맞는 입지형이 하나이고요. 그다음에 낮은 가시성,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다른 점포들의 부재 등으로 쇼핑몰이나 쇼핑센터에 입점해 있는 점포들에 비해 고객 유인 효과가 상대적으로 또 저조한 편입니다. 독립입지의 장점은 낮은 임대료, 넓은 주차 공간, 고객을 위한 보다 높은 편의성, 확장의 용이성 등을 들 수 있고, 독립입지는 타 점포와의 시너지 효과가 또 결여되어 있다. 이런 것들이 특징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37번은 뭐 그냥 가볍게 내는데요. 자, 37번은 일단 정답부터 확인한다면, 자, 얘는 상권의 범위에 관련된 사항으로 적절하지 않나요? 당연히 2번이죠. 자, 상권의 범위는 점포의 규모에, 점포가 커야 돼요. 점포 규모에 비례하겠죠. 상권에 대한 범위는. 그래서, 이 비례해서 커지는 것이 일반적이죠. 그죠? 그래서 점포의 규모에 비례해서 커지는 것이 일반적. 이렇게 가야 돼요. 그 다음에 다른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상권의 범위는 고정적이 아니고 영위하고자 하는 업종의 종류, 사업장의 규모, 경영 전략, 상권 구분의 물리정수 등에 의해서 복합 종류에서 항상 변하고요. 자, 교통편이 양호하고 번화가에 입지할수록 상권의 범위가 확대됩니다. 선매, 전매품을 취급하는 점포의 상권이 편의품을 취급하는 점포보다 상권보다 크겠죠, 더. 점포의 지명도가 높을수록 상권의 범위가 또 확대됩니다. 이렇게 알아질수록. 자, 38번 갑니다. 38번이 좀 어려워요. 근데 이제 별표를 하나 쳐놓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이 상권 분석과 관련된 주요 이론들이 있기 때문에 자, 이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38번 별표를 하는 경우는 2개 정도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중요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한번 가볼게요. 다른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1번은 크리스탈러를 물어봤죠. 자, 크리스탈러의 중심지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소비자의 가장 가까운 중심지에서만 중심 상품을 구매하고 가정하고 있다. 또한 지역 간의 인구와 구매력이 균등하다고 보고 이런 걸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런 중심지를 갖고 따졌죠. 중심지 형성 과정을 갖고 따졌어요. 그죠? 그 다음에 자, 2번 네일리. 네일리는 소매인력 법칙을 주장하죠. 그래서 이제 네일리는 소매인력에서 다양한 점포 간의 점포의 밀집 정도가 점포의 매력도를 증가시킬 수 있어 점포가 밀집될 수 있는 유인 요소인 인구는 소비자의 중요한 기준이 된다. 그래서 네일리에 조금 부연 설명한다면 네일리의 소매 인력 법칙입니다. 그 인력을 끌어당길 수 있는 힘은 우리가 인구에 비례하고 그 다음에 거리에 제곱에 그 다음에 반비례한다. 그래서 우리가 야매로 네일리는 어떻습니까? 영어를 우리가 어떻습니까? 네일리 어떻습니까? 영어로 B가 레인이죠. 그래서 네일리는 인구의 비례, 거리제곱 반비례 이렇게 암기라고 했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이 3번의 뢰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크리스탈로 이제 이 중심지를 수정 중심지 이론을 가장 이상적인 중심지 배우 모형의 육각형이라고 가정해서 크리스탈러에 대한 모형과 유사하나 중심 계층의 공간 구조를 K347 세 개의 경우에 대한 중심지 간의 포함 원리에 국한하지 않고 K 값을 확대함으로써 보다 융통성 있는 상권 구조 이론을 전개했다. 그렇게 그냥 참고하시고 4번도 뭐 그냥 루스는 그 선택 공리에 따르면 소비자의 특정 점포를 선택할 가능성은 소비자가 해당 점포에 대한 인지하는 전국 가능성, 그 다음에 매력도 등 소비자 행동적 요소로 형성된 상대적 효용에 따라 결정한다. 그럼 정답은 5번인데요. 네일리의 소매인력 법칙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허프는 어떻습니까? 확률 모형을 주장합니다. 그래서 허프 모형은 네일리 이론을 받아들였으나 자, 얘는 이제 인구를 매장으로 봤어요. 그래서 매장 면적에 끌어당기면 매장 면적에 비례하고 그 다음에 거리에 반비례한다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제 거리가 이제 반비례하지만 보통 우리가 마찰 계수라는 걸 씁니다. 마찰 계수는 이제 매장 면적이 클수록 그 선호도가 크겠죠. 이 마찰 거리는 시간적인 거리예요. 절대적인 어떤 거리가 아니라. 근데 이제 이 수정 허프에 대한 모형은 매장 면적에는 비례하고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조금 이거 부연 설명한다면 네일리는 만약에 A 도시가 있고 B 도시가 있다. 그럼 어떻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여기가 4만 명이고 여기가 1만 명이다. 그러면 만약에 C마을이 있다. 그럼 여기가 가까워요. 1km고 3km면 당연히 일로 간다는 거죠. 인구의 거리 제곱에 반비례하니까. 자, 거리의 제곱이라는 건 보통 평지를 얘기한다는 건데 허프는 야, 산이 있고 강이 있으면 어떻게 건너겠니?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제 마찰 계수라는 걸 이제 얘기를 해요. 전문적으로 이제 마찰 계수라는 게 있습니다. 마찰 계수는 이제 시간적 거리예요. 시간적 거리. 그래서 자체적으로 이거는 이제 더 오래 걸린다는 얘기죠. 마찰적인 고통이. 그래서 이제 일본에서 수정 모형에 대한 그 얘기를 한 게 이걸 이제 맞는 얘기지만 제곱으로 다시 가자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산이 있으면 터널을 뚫고 강이 있으면 다리를 만드니까 제곱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허프의 이론은 이 레일리 이론에 맞춰서 잘 얘기를 한 거죠. 왜냐면 도시 내의 소비자의 공간적 수요 이동과 각 상업 중심지가 포괄하는 상권의 크기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거리 변수 대신에 거주지에서 점포까지의 교통시간입니다. 교통시간. 그러니까 시간적 거리는 교통시간을 갖고 따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의 이제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자체가 이 평지가 아니라 이런 경우는 자연적 장애인이 발생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소비자는 구매 장소를 지역 내의 후보인 여러 상업 직적이 자신의 제공하는 효용적 상대적 큰 것을 비교하는 것에 확률적인 선별에 대한 걸로 합니다. 그래서 효율의 상대적 크기의 상업 직적의 면적 규모와 소비자의 거주지로부터의
거리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여기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냥 점포 규모와 점포까지의 그냥 거리라고 되어 있죠. 시간 거리나 교통에 대한 그걸 따져봐야 돼요. 그래서 이 5번은 좀 틀렸다고 봐야 돼요.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기본 수업을 또 참조하시고요. 제가 아마 수업 시간에 그런 얘기를 아마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이론에 대한 거는 이제 각각 38번은 허프만 중요한 게 아니라 크리스탈러라든지 레일리라든지 레시라든지 루스 이런 것 학자들도 꼭 숙지를 하시기 바랍니다. 39번 갑니다. 자, 상권 설정에 대해서 우리가 방법 중 기본 상권을 몇 킬로미터로 할 것인지를 분석하는 방법으로 해당 범위를 지도상에 표시를 하고 상권 내 위치하고 있는 상권 인구를 산출한 후에 이를 기초로 매출이 어느 정도 발생한가를 예측하는 것을 우리가 단순 원형 우리가 어떻습니까? 설정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기본 상권에 대해서 우리가 기본 상권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따져보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거는 이제 한번 필기를 한번 해보세요. 39번은 정답은 단순 원형 상권 설정법입니다. 단순 원형 상권 설정법. 자, 근데 이거는 한번 필기를 한번 해보시는데요. 상권 내 1인당 우리가 매출액을 따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연간 매출액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반경 내 이제 상권 인구가 있어요. 그러면 매출액이 만약에 500이다. 500만 원. 상권 인구가 500이다. 그러면 이게 1만 원이 되거든요. 뭐 이런 걸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기본 상권을 이제 어떻습니까? 반경 내에서 그 몇 킬로미터 할 것인지 분석을 하는 방법으로 해당 범위를 지도상에 표시하고 상권의 반경에 있는 위치하고 있는 인구를 산출한 후 그 매출액이 어느 정도 발생하는지를 예측해서 1인당 매출액을 구한다는 거죠. 이걸 좀 여러분 생각하시면 돼요. 암기하지 마시고. 그래서 우리가 단순 원형 상권 설정법이다. 이렇게 해서 정답은 2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래서 39번은 2번이고요. 상권 분석도 우리가 문제가 계산 문제가 하나 출제가 되죠. 그래서 보는데 자, 갑니다. 자, 이 매장의 매출을 추정하는 방법의 하나로서 다음과 같은 조건에서 매장 면적 비율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매장 면적 비율법으로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 추정된 매출액은 얼마인가 이렇게 돼 있죠. 그럼 해당 소매점의 면적을 상권 내 경합점포, 자기 점포 포함해서 전체 매장 면적의 점유율로 산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우리가 상권 내 경쟁업소 전체 면적이 자사 면적하고 50평하고 그다음에 300평이라고 돼 있죠. 그 중에서 이제 자사죠. 그죠? 자사. 그래서 해당 점포의 면적을 상권 내 경합점포와 전체 매장 면적을 우리가 갖고 자사 면적. 그래서 50을 이제 위로 올려야죠. 요거에 대한 비율입니다. 그래서 곱하기 자, 상권 내 잠재 수요를 따져보는 거죠. 10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약 우리가 계산기를 두들겨 본다면 0. 앞쪽에 이제 0.1428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맞춘다면 1억 4,285만 원 정도가 떨어지죠. 약이라고 그랬으니까 약 1억 4,200만 원으로 2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해서 체크를 해주세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계산 문제 같은 경우는 또 하나 정도 체크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41번입니다. 자, 크리스탈로 이론 중요합니다. 오늘이 크리스탈러의 중심지론. 항상 크리스탈러의 중심지론이 또 상권 분석에서 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여기도 별표를 하나 쳐놓으세요. 자, 다음 중 크리스탈러의 중심지론에 대한 설명이 적절하지 않는 것은 자, 중요하기 때문에 천천히 가볼게요. 자, 1번. 자, 어때요? 고차 중심지는 저차 중심의 수가 적고 중심지 간의 거리가 멀다. 자, 이렇게 해볼까요? 고차, 중차, 저차. 자, 우리가 세 가지를 한번 볼게요. 오늘 더 심화 학습을 하도록 할게요.
저차는 이제 우리가 구멍가게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중차는 중형마트. 대형마트 같은 게 이제 이마트나 홈플러스나 롯데마트 같은 게 되겠죠. 대형마트입니다. 그 다음에 교육 서비스를 받으러 갑니다. 우리 앞에 초등학교가 있고, 중고등학교가 있고, 구청 있죠. 우리가 그 대학교가 있죠. 그 다음에 교육 서비스가 행정 서비스를 받으러 간다면, 우리 집 앞에 동사무소가 있고, 그 다음에 구청이 있고, 시청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가 구멍가게는 아이쇼핑 가능하지 못하죠. 그럼 신고합니다. 대형마트는 아이쇼핑 가능하죠. 실질적으로 얘는 시식이 안 돼요. 시식이 가능하죠. 이렇게 기능을 많이 하고 규모도 크고 멀리 있고 규모가 큰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자, 고차가 저차 비해 수가 적다. 당연히 시청은 하나밖에 없어요. 저차가 많죠. 그래서 고차 중심지는 저차 중심에 비해 수가 적고 중심 간의 거리가 멀죠. 그래서 우리가 대학교 간에 더 멀고 초등학교가 없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제 크리스탈로는 고차 중심지가 저차 중심지를 포함하는 하향식 도시 공간 구조를 제시한 반면 레시는 다 우리가 독일 사람인데 저차 중심에서 고차 중심으로 진행하는 상향식 도시 공간 구조를 그냥 제시했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제가 41번은 앞서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3번 가장 이상적인 배후 상권의 모형은 정육각형은 어떻게 돼요? 정육각형은 있다 보면 다 위치가 같다는 얘기죠. 정육각형은 항상 염지 생각하실 때 최소 수요 충족거리와 최대 도달거리는 일치한다고 봐야죠. 3번이 틀렸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앞에서 배웠던 게 또 중복됐던 거고요. 동일한 구매력과 기호를 가진 인구가 공간상에 균일하게 분포되어 있다라고 판단한 거죠. 상업권 범위가 최소 수요 충족거리보다 크게 되면 중심지의 상업시설은 또 초과이를 얻겠죠. 더 크니까. 그 정상이윤보다 더 많아지니까. 그죠? 그러니까 정상이윤은 누구나 얻을 수 있는 이윤이고 초과이는 더 얻는 이윤이거든요. 그다음에 42번은 좀 난이도가 있었는데 다음 중 글상자 안에 기술된 사항에서 쇼핑센터 나왔어요. 쇼핑센터 중요합니다. 발표. 자, 쇼핑센터. 답은 라만 빠져야 돼요. 라. 이 쇼핑센터는 인구가 도시로 집중화되고 자동차의 보급, 공업발전의 고도화 등으로 인해서 대도시의 외곽지대를 중심으로 형성됩니다. 이 때문에 대규모 주거단지 인근에 위치해서 안정적인 고객 확보가 가능하다는 게 틀렸죠. 그래서 대도시 외곽에 의해서 넓은 매장 가지려고 하니까 싼값을 원하겠죠. 그래서 라가 틀렸기 때문에 가나다가 맞아요. 3번이 맞습니다. 그럼 다른 것들을 볼게요. 자, 점포 이용과 상품 구성이 다양하죠. 쇼핑과 오락의 결합으로 고객 흡입력이 높습니다. 그죠? 쇼핑센터는 영업시간 입주 점포들의 외관 등에서 동질성을 또 유지할 수 있고 입점업체의 구성을 전체적으로 관점에서 계획하고 통제할 수가 있죠.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43번 같은 경우 좀 어려운 문제인데 43번은 우리가 이제 어때요? 그 MLN이죠. MNL. 이것도 이제 우리가 신규 점포에 대한 분석 방법 중에서 이제 확률적 모형의 하나입니다. 허프와 같이 적절하지 않는 것은. 자, 이거는 이제 4번이 정답인데. 자, 소비자가 점포를 선택하는 건 소비자의 동행인 변수에 의한다? 아니에요. 얘는 소비자가 점포를 선택하는 것은 소비자의 선택 대안에 대해 지각하는 효용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했어요. 소비자 여러 대안들 중에서 가장 효용이 높은 대안을 선택한다는 거죠. 그래서 4번이 틀렸습니다. 1번 상권 내 각 점포에 대한 개별 소비자의 쇼핑 관련 자료를 이용하고 각 점포에 대한 선택 확률 예측 및 제가 아까 확률 모형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제 시장 점유율 상권의 크기를 추정할 수 있다. 그 다음에 허프 모델의 점포 크기와 시간 변수 이외에 다양한 속성을 또 추가하였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44번이 조금 어렵습니다. 자, 44번은 이제, 일단 43번에 5번도 맞아요. 소비자의 집합적 선택자를 이용해서 공간 선택의 행동을 설명한다는 것 같고요. 44번은, 자, 우리가 소상권 전략, 작은 소상권 전략은, 자, 요거는 이제 1km에서 한 2km 정도, 이 어떻습니까? 편의권이죠, 편의권. 근데, 밑에 보시면 초소상권 전략.
초소상권 전략은 이건 좀 어떻게 거리가 좀 우리가 어떻습니까? 500에서 500m에서 한 1km가 되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 소상권 전략은 1에서 2km 정도의 편의권의 일상적 수요에 대상으로 하는 고점유 전략으로 슈퍼마켓 시장이 포함되고, 초소상권 전략은 500m에서 1km 내에 일상성의 수요를 대상으로 하는 고점유 전략으로 편의점과 일반점이 포함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5번에 500에서 1km 내의 일상성의 수요를 대상으로 고점유 전략을 우리가 소상권이 아니라 초소상권 이렇게 가셔야 되죠. 그래서 여기 이제 틀렸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고, 뭐 다른 것들은 뭐 내용들은 이제 또 암기해야 될 거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45번 같은 경우는 그냥 가볍게 보십시오. 45번은 자, 그 다음 중 상권 설정에 한번 해당하지 않는 것은, 해설도 있지만 상권 설정 방법은 아까 단순 원형 지원네 단순 원형, 아까 단순 원형 그 상권 설정법이라는 게 있었죠. 실사 상권 설정법, 앙케이트를 이용한 상권 설정법, 고객 리스트를 통한 상권 설정법이라는 게 있어요. 유추법은 뭐냐면 가능 매상고에 대한 그 추계 방법으로서 유추법은 다른 점포를 비교해서 그 점포의 매출액으로 대상 점포를 구하는 게 유추법이에요. 그래서 틀렸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상권 분석에 대해서 제2회 모의고사를 지금 풀었습니다. 상권 분석은 이제 20문항으로서 배점은 5점집 100점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파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회하고 이제 2회를 봤을 때, 자, 일단 1회는 뭐 그냥 제가 2회에서 다시 한번 체크해 드린다고 했는데, 자, 일단은 여러분들이 그 26번, 자, 중요한 이 출제 분석에 대한 거는 이제 출제가 잘 출제되는 이 출제의 키워드죠, 키워드. 키가 될 수 있는 그 단어. 자, 그래서 23페이지 가시면 1번에 쇼핑센터가 잘 나옵니다. 쇼핑센터 자체가 굉장히 우리가 이 상권에 대해서 잘 나오기 때문에 어때요? 26번은 이제 쇼핑몰은 일반적으로 노점이나 도심 상업지역에 있는 점포들보다는 임대료가 저렴한, 우리가 어떻습니까? 그게 아니라 이제 비싸죠. 그래서 체계적 계획화된 점포이기 때문에 도심 상업지역보다 이제 임대료가 비싸다. 이렇게 해서 쇼핑몰은 우리가 비싸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자, 우리가 정답은 4번이 정답이었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것들은 이제 본다면, 그 29번 정도? 이거는 그러니까 26번이죠. 29번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포화성 이론입니다. 그래서 포화성 이론이 시험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소매점 시설 수와 용도, 이 수요의 균형을 설명하는, 시설 수가 이제 IRS가 항상 면적이 이제 그 소매점의 시설의 수잖아요. 면적이 반비례하고, 이 고객이 이제 수요의 균형을 설명하는 이론입니다. 그래서 가소점포 상태인지 과잉점포 상태인지 알려주는 그 IRS를 일정한 지역 내에서 어떤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이런 좀 이렇게 이 소매 점포가 얼마나 있는가를 나타내는 것이 나타나면 IRS가 나왔다. 그럼 저거 이렇게 보세요. 이게 소매 포화 지수예요. 그럼 포화라는 단어가 핵심 포인트이겠죠. IRS에서. 포화니까 포화 이론을 냈다. 포화성이죠. 포화성. 포화성이다. 이렇게 좀 가져가시면 좀 쉽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것들은 뭐 그렇게 썩 출제 빈도가 높지는 않고, 넘기시면은 33번이죠. 33번. 그래서 편의 선매 전문품은 반드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편의품은 주로 저차죠, 저차. 33번 주의 있게 보시고, 그 다음에 다른 것들은 35번이죠. 35번. 그래서 이 넬슨의 8가지 원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누적 유인의 원리는 이제 동일한 제품을 판매하는 점포 수가 많을수록 상권 내 매출이 높아진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이제 앞쪽에서 이제 쭉 내용이 있었지만 이 누적에 대한 이 유인의 원리는 가특이 있을수록 우리가 또 매출액을 또 많이 올린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30번의 정답은 우리가 3번이다. 그래서
이 보완이라는 걸 앞쪽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상호 보완, 같이 매출액 올린다는 건 대치 관계가 아니죠. 그래서 상품을 판매하는 점포에 모여 있어서 고객이 흡입하면서 좀 더 매출액이 또 증가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고요. 36번에 또 독립입지라는 것도 이제 출제가 또 잘 됩니다. 자, 얘는 이제 오히려 도심 외곽에 있으니까 도심지에 주로 있다. 그러니까 얘는 노리는 건 무조건이에요. 독립입지는 출제원이 노린다면 도심지에 있다는 걸 노려요. 독립입지는 주로 외곽에 있다는 거죠. 인근 지역에.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뭐 37번 상권에 보면 점포의 규모에 비례하죠. 단비례한 게 아니죠. 당연한 거고. 38번은 여러분이 크리스탈러의 중심지 이론, 네일리의 소멸인력 법칙, 레시의 수정수 중심지 이론, 그 다음에 루스의 이제 선택공리, 허프의 확률 모형인데, 이 허프라는 학자는 이제 그 거리 변수 대신에 거주지에서 점포까지 교통시간을 이용한 모델을 전개한 거죠. 확률 모델을 전개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점포 규모와 점포까지 거리와 같은 그런 것들을 따졌다는 자체가 좀 틀렸다고 봐야 돼요. 39번은 이제 봐야 되는데 맨 마지막에 있었잖아요. 이 상권 설정 방법입니다. 상권 설정 방법에 단순 원형 상권 설정법이 들어가요. 그래서 아까 제가 어떻게 됐어요? 지웠지만은 상권 내 1인당 매출액에 대해서 그 연간 상권 인구, 반경 내 인구로 500만 원인데 500이다, 만 원이다. 이런 것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이제 출제 빈도가 높다는 거죠. 그래서 상권 설정 방법 중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가 있죠. 아까 뭐 실사 상권 설정법 쭉 나왔잖아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기본 상권을 몇 킬로미터 살 것인지를 분석하는 방법으로 해당 범위를 지도상에 표시를 하고 상권 내에 위치하고 있는 상권 인구를 산출한 후, 그죠? 매출액을 가지고 1인당 매출액을 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고, 뭐 다른 것들은 이제 41번 정도 크리스탈러의 중심지로는 이제 정육각형은 최소 수요 충족 거리와 최대 도달 거리가 같다. 뭐 거의 출제 빈도가 높죠. 그렇게만 정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정도만 정리하시면 돼요. 그 외에 또 나머지 거는 제가 3회서부터 8회 때까지 또 중요한 부분을 또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